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가 푸는 문학평론은 문학가가 푸는 문학평론과 또 다른 맛이 있겠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5년 7월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독일의 비스바덴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돈이 떨어져서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돈을 융통하고 있었는데요. 투르게네프가 50루블을 보내주었고 또 다른 친구들, 지인들은 응답이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시기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에 대한 구상을 깊이 있게 시작합니다. 보다 더 철저하고 어떻게 하면 작품을 제대로 그려나갈 수 있을까? 풍족한 여행 생활은 되지 못했지만 코펜하겐으로 돌아가서 10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거쳐 이제 집으로 와서 글을 쓰면서 그 다음 해 66년에 러시아 통보에 연재하기 시작하는데요. 1년 내도록. 그러다가 죄와 벌은 67년에 단행본으로 나오죠. 그죠? 긴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두 번째 부인 안나 그레고리예브나를 만나기 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삶의 안정을 그렇게 많이 찾지 못했어. 그레고리예브나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리저리 갈등하면서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여인이 끝까지 도스토예프스키의 동반자로서 죽을 때 복음서를 읽어주었죠. 그죠? 죄와 벌은 사실 이때 구상된 게 아니라 이미 50년대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보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도덕을 초월해 있는 그런 초인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인생의 밑바닥을 거쳐서 유행지로 온 사람들, 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야. 살인범, 사기꾼, 그 다음에 거린들, 그 사회에서 추방전자들, 그죠? 그들을 만나면서 죄와 벌을 이미 구상했습니다. 이것은 59년 자기 형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은 1인칭 고백의 형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변형되어서 작가의 서술형으로 3인칭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단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중간에 장편이 되는 그런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4부에 나오는 창녀인 소냐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복음서를 읽어주는 내용,
그것이 편집장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출판을 거부당하죠. 그죠? 러시아 통보에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별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뭔가 불경스럽다, 부도덕하다, 너무 허무주의적이다. 이유가 그런 거였어. 도스토예프스키는 엄청 불만이 있었어. 그래서 고쳤어.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죄와 벌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작품의 배경은 상트페테르부르크야. 그죠?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점령하지 못하면서, 그죠? 그 이후에 무역 도시로, 현대 도시로, 현대 유럽 도시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부가 찾아와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 시점에 19세기 중반에 어떤 갑작스러운 경제적 발달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도시의 분위기, 그죠? 그런 것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빈민굴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삭 성당의 첨탑이 태양에 비쳐서, 그죠? 네바강에 나타나고 그 위로 교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센나야 광장 주변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죠. 그죠? 상인들, 그 다음에 창녀들, 노름꾼들, 술꾼들, 온갖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장소와 시간은, 거죠, 이게 이제 철학자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장소와 시간은 그 자체로 존재론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전문가인 모출스키도 하는 이야기. 도스토예프스키의 세계에서 장소는 전부 다 정신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과 사물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야. 시에서와 같이. 그래서 분위기가 어두운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가끔 태양이 나오고 밝은 분위기가 나올 때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적, 악마적 형상을 폭로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장소가 다 의인화돼서 나타나. 정신화되고, 시간도 그래요.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은 뭐예요? 관의 비유가 됩니다. 그죠? 관은 답답하고 공기가 필요하죠. 그죠? 뭔가 옥죄는 듯한 그런 분위기. 거기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공상을 합니다. 그죠? 방도 일어서면 천장이 바로
닿을 정도의 좁은 방이에요. 그리고 벽지는 다 떨어진 누르스름한 다락방과 같은 그곳은 관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노파, 안료나 전당포 주인의 집은 거미 집으로 비유되고 있고요. 소냐의 방은 비대칭적 헛간으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사각형의 어떤 넓은 깨끗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창문은 3개나 있지만은 뭔가 비대칭적으로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나오고, 그래서 음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들인 거예요. 페테르부르크 도시 역시도 그런 음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궁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술집들이 나오고, 지하에 술 냄새가 풍풍 풍기는, 거기에서 잡담들이 오가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술 취한 자들, 창녀들, 그 다음에 떠들고 노는 그러한 아이들, 모든 분위기, 장소는 정신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비드리 가일로프가, 이것은 주인공의 분신인데, 라스콜리니코프 보고 종종 하는 말이 있어. 그래, 공기가 필요해. 어? 이해가 되죠, 그죠? 장소의 어떤 정신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그래. 시간도 수학적이고 어떤 시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베르그송의 지속의 개념이나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시간 개념, 인간의 의식과 더불어서 훗설의 시간 의식이 있죠, 그죠? 그런 것하고 만나서 어떤 시점에서는 이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어떤 시점에서는 이 시간이 한없이 수축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주인공이 자기 방에서 경험하는 엄청난 관념의 공상들 있죠, 그죠? 그것은 몇 달 동안 이어지는 시간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시간 같기도 한 거야. 그리고 소설의 도입 부분에서 나타나는 시간은 뭐예요? 느려, 시간의 진행이. 그러다가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5부, 6부에서 대파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시간은 번개와 같이, 해오리 바람과 같이 급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모두가 다, 그죠? 인간의 정신을 통하여 공간화되고 시간화된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물과 자연은 자체로 아름답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가끔 태양이 빛날 때 그것은 등장인물들의 정신 상태를 폭로한다든지, 그죠?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 분위기는 다 어두워요. 시궁창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찌들었으면 더럽고 뭔가 빈민구를 연상시키는, 그리고 가난에 찌든 아파트들,
술집들, 그 다음에 창녀촌, 다양한 상인들의 장사하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골목골목마다 뭔가 오물 냄새가 풍기는 이런 분위기, 거기에서 인간들이,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죠? 이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성당의 첨탑에서 비치는 찬란한 빛은 단지 그 반대편에 센나야 광장을 주변으로 놓여 있는 빈민굴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장소들을 대비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는, 거기에 경찰서가 있고, 그죠? 그래서 주인공은 거기에서 관념의 모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정말 철학적인 이유는 공상과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생각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체가 되는지, 그죠? 여기에는 어떤 철학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페테르부르크 도시는 뭔가 무역이 활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부를 얻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공리주의에 대한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이미 영국에서 이것도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윤리죠, 그죠? 벤담,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라스콜리니코프의 관념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초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니체의 초인 사상과는 또 다른 거예요. 나폴레옹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본주의의 윤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용성의 이익을 갖고 행동하는 그런 윤리여야 되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개인의 윤리적 행동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래서 제레미 벤담은, 그죠? 도덕과 입법의 서설에서 이야기하잖아, 그죠? 감성론에 호소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는데, 사회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의 쾌락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더 나가죠, 그죠? 그런데 과연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지 않느냐? 모든 쾌락은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의 자유론과 공리주의에서, 그죠? 스튜어트 밀은 이야기하잖아.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윤리로 요청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쾌락은 도대체 어떤 쾌락인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인간됨, 그 다음 고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돼지가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만족과 쾌락을 구분하죠, 그죠? 자기 자신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은 진정한 쾌락이 될 수 없고, 보다 더 고상한 인간의 가치를 위하여 더 나은 쾌락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이보다는. 그래서 쾌락을 질로 나누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행복의 추구와 이익의 추구가 어떻게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둘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는 철저히 스튜어트 밀은 어디에 방점을 두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양심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동물이고, 그래서 그 사회성 안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되게 순진하죠, 그죠? 이게 공리주의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상당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공리주의를 형성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중요하죠, 그죠? 라스콜리니코프 역시도 사회의 공익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인류의 공익이 무엇인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의 행복과 번영,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하여 과연 그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시작하는 거야. 응? 이건 이제 공리주의에서 더 나아가서 라스콜리니코프만의 공리주의로 나가는 거야, 그죠?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살해해도 되는가? 예를 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간을 죽이고 수백 명의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법과 도덕을 넘어설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게 독특하게도 이런 주인공의 공리주의는 발자크의 그레오 영감 있죠, 그죠? 그 작품에 나오는 라스티냑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관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정신세계 안에는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의 라스티냑이 살아있는 거야, 한쪽 부분에서. 그래서 전당포 노파와 같은 사회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며,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리자베타죠, 그죠? 밥 먹듯이 부려 먹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 노파를 살해함으로써 그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쓴다면 그것이 오히려 인류의 공익을 위하여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그걸 변형시켜서 이제 이런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사회의 법과는 상관없이 내가 처단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상을 그 조그마한 어두운 방에서 매일 하는 거야. 그래서 관념으로 계속 생각하고 관념이 관념을 낳고 이것이 이제 범죄로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내가 이런 암적인 존재들을 처단하겠다. 사회에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자들의 부를 내가 빼앗아서 그것을 갖고 정말 의로운 곳에 내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공영을 위하여 올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공리주의가 주인공의 사고 속에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거야. 내가 인류 공영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다. 내가 법을 넘어서서 도덕을 넘어서서 초법적인 존재로서 내가 나의 피를 흘리겠다. 내가 타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피도 다 내주겠다. 이 이제 공상적으로 계속 방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주인공의 또 다른 관념은 뭔가 하면 나폴레옹의 관념인 거예요. 고리오 영감의 라스티냑과 나폴레옹의 초인 사상이 함께 그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공익을 위한 어떤 희생과 올바름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나는 나폴레옹이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거예요. 친구 라주미힌의 만찬에서, 그죠, 모임에서 이게 확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을 한 게 라스콜리니 코프인 거예요. 악마의 모습을. 그 배후에
나폴레옹의 힘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힘의 의지를 갖고, 이건 니체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예도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도와 더불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를 다 읽었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미 보듯이 자라투스트라에 나타나는 초인의 개념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러나 20세기에 많은 사상가들이 오해를 했죠, 그죠?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 배후에는 나폴레옹의 사상,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초인 사상은 인신 사상인 거야.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거기에는 경멸이 들어있고 자기 오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휘브리스죠, 그죠? 그리스 비극에서 등장인물들이 이 휘브리스로 다 파멸을 맞게 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도 그 배후에 이 초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인신 사상. 신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신을 거부하고 죽여버리고 이 창조 질서를 자기가 재배열하겠다라는 힘의 의지인 거예요. 그것의 마지막은 무예요. 무의 권태라 그러죠, 그죠? 주인공의 분신인 무의 권태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초인 사상이 그를 더욱 분열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생각날 정도로 평범한 대학생이고 휴학생이요. 그리고 여동생과 가난한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휴학을 몇 번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상당히 자기 처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대학생인 거예요. 법대생. 그죠? 그 옆에는 친구 라주미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요. 지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방에서 과연 타자에 대한 그 살해는 가능한 것인가? 그만의 공상을 하면서 그만의 공리주의를 만들어내고, 한쪽으로는 나폴레옹의 초인이 될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을 철학적으로 살해한다는 게 뭔가?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갖고 가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폴레옹인지 아닌지를 실험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 실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파를 살해한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미지는 라스티냑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악마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로지 힘의 의지, 지배의 의지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는, 한쪽 부류는 복종하는 자들만이 있고 한쪽 부류는 지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지배하는 자들은 법을 넘어선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 부류 복종하는 자들은 법과 도덕을 따라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와 벌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한 마리를 내가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이제 관념이 관념을 낳고 그 관념이 주인공만의 공리주의를 변형시켜서 자기만의 나폴레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인류 공영을 위한 것이다. 마치 라스티냑적 이미지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는 결국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인 거야. 자기 자신의 지배에 의지인 거야. 이 두 개의 인격이 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인식론적으로, 그죠? 사실 죄와 벌은 뭐야, 여러분?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인 법적 처벌이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야.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미 유형 생활을 하면서 이걸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미 죄와 벌을 구상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이 작품은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그의 경험으로부터 벌은 뭐야? 이미 인간 내면의 영혼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의 깊은 싸움이 이 작품의 2부에서 6부까지 에필로그까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는 범죄를 저지르고 살해를 저질렀어. 그 이후에 2부부터 6부까지는 이 범죄의 영향사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살해자의 영혼에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사와 더불어 어떻게 이 영향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고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증에 걸린 거예요. 완전 정신분석학이에요. 라스티냑과 나폴레옹의 두 인격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연결점 안에 주인공의 의식 안에 본성이 있어. 본성은 공상적 관념과 계속 싸워. 이 본성은 프로이트적으로 초자한 거예요. 어렸을 때 작품에도 나오지만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기도송을 암송하기도 하고 신에 대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자였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자가 이런 살해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행동에서는 이 실험이 몇 번씩 실패해. 여기에는 라스티냑의 인도주의가 숨어 있는 거야, 휴머니즘이. 그러나 이걸 극복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로 오만하게 미친 인간처럼 자기를 드러낼 때, 그죠? 나는 힘의 의지를 가진 자야.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이 본성을 쳐부술 때는 마치 미친 인간 같은 거예요. 본성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공상, 너의 공리주의, 네가 생각하는 그 범죄에 대한 계획들, 정당화,
과연 살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그 내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주인공의 관념을, 공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초자아로서 끝까지 주인공의 나폴레옹과 싸우는 게 바로 이 본성인 거예요. 이걸 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본성과 사례에 대한 정당화, 나폴레옹의 힘의 의지, 권력, 지배욕, 타자를 모욕하는 그런 오만함, 경멸하는 것, 이런 것들, 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라스콜리니코프 내면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본성인 거예요. 이 둘의 창과 반의 갈등은 에필로그까지 갑니다. 사실 이 작품이 대단한 거는 곧바로 이런 살인범을 종교적으로 용서한다든지 무슨 회개를 해서 갱생을 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곧바로 어떤 신의 은총을 받아서 용서를 받고 이런 게 아닌 거야. 에필로그에 가서도 소냐의 사랑 때문에 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악마적 본성은 갱생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러나 거기에는 확증이 없고 단지 희미한 약속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에 두고 거의 6부까지 계속 그의 초자아인 본성과 그의 관념의 모험은 싸우면서, 그죠? 이 관념이 이성을 통하여 확증을 얻어.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확증을 얻을 때마다 그의 나폴레옹적인 지배의 의지는 더 강화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또 약화되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를 또 들여다보는 거야. 보니까 자기는 괴물인 거야. 그래서 본성은 계속 그걸 가르쳐 주지만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인 거야.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논문에서 자기의 이 공상적 사례, 철학적 사례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모든 범죄에는 질병이 따라다닌다라는 내용이 있잖아. 그죠? 질병에 걸린 자인 거예요. 질병만이 이 초자아의 양심의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경증적 정신분열에 걸린 자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그 깊은 곳에서는 양심이 병든 거예요. 주인공의 양심은 힘을 가진 거야. 나폴레옹적인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서 내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타자들을 지배하고 돈과 권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사회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처단하고, 그죠? 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숨어 있잖아. 그죠? 그런 게. 그래서 끝까지 이 두 자아, 라스티냑과 나폴레옹, 그 다음에 그 내면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본성,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굴복했다가 다시 이것을 억압하면서 자기가 옳았다라고 말하는 이 갈등, 신경증적 정신분열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사회가 내리는 게 아니야. 치안 판사, 예심 판사를 잘 만나서 고작 8년 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떠나지만은, 그죠? 그러한 사회적인 벌을 주는 게 죄와 벌의 제목에서 벌이 아닌 거야. 이 벌은 영혼 속에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초자아는 계속 말하는 거야. 너의 관념이 옳느냐? 이 관념은 계속해서 이성의 승인을 받아. 그래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드가 이성의 승인을 받아서 현실로 나오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본성인 거예요. 이러한 정신분열증적 갈등이 노파를 살해하고 난 뒤에 라스콜리니코프가 경험하는 그러한 자기의식인 거예요. 해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갈등은 자기의식의 길로 가는데, 이것은 주인공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식이 나타날 때 뭐예요? 나폴레옹이 승리할 때는 본성을 억압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힘을 가진 자다, 나는 모든 법과 도덕을 넘어선 자다, 나는 힘의 의지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나폴레옹이 죽고 라스티냐과 본성이 살아서 너의 휴머니즘은, 너의 인류를 향한 그 공영심은 정말 옳은 것인가? 거기엔 너의 개인의 욕망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 약해지는 거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미친 인간처럼 분열증에 걸려서 그 내면이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은 모두가 다 이 주인공의, 그죠? 내적 갈등과 어우러지면서 우리에게 벌이 무엇인지를, 범죄가 탄생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심리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신분석학보다도 뛰어난 거죠. 끝까지 물고 들어가는 분석은 정말 놀라워, 그죠? 우리가 그냥 작품으로 들어가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떤 최면술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정도야, 그죠? 더욱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범죄는 저지르고 난 뒤에, 저지르기 이전에는 하나의 공상이야, 관념이야. 관념으로서 떠돌고 그 광과 같은 작은 누르스름한 더러운 다락방에서 형성되는 밤의 이미지들. 그래서 관념이 관념을 낳고 자기 자신이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며, 그리고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로서 이런 더러운 이와 같은 존재들, 그 다음에 벌레와 같은 존재들을 내가 처단하는 영웅과 같은 거다. 그런데 살해를 저지르고 난 뒤에 생각은 달라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야. 모든 범죄는 그래요. 그것을 저지르기 이전에 공상과 관념으로만 갖고 있을 때랑
그 관념이 행위를 통하여, 그죠? 어떤 실체가 됐을 때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생각이 이후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로부터 훔친 그 돈에는 관심도 없었어. 오로지 그의 관심은 나폴레옹적 인간인지 아닌지, 내가 인류를 두 갈래로 나누었을 때 이나 벌레에 속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초월한 나폴레옹적 존재인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는 인류 공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런 살해를 저질렀다. 결국 자기는 나폴레옹도 아니었고 하나의 이나 벌레에 불과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남의 머리에 숨어서 아니면 옷에 숨어서 살을 뜯어먹는 그런 이와 같은 존재, 벌레와 같은 존재,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고 그걸 거부할 때 그는 분열증에 걸려서 마치 자기가 나폴레옹인 것처럼 타자들을 경멸하고, 그죠? 그런 인간이 소냐의 순수한 사랑에 의하여, 그죠?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런 인간이 에필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갱생하여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는 하나의 점과 같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갈등, 거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과 저지른 후의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도 운명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운명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뭔가 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의 힘의 의지, 모든 것은 허용된다.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라스콜리니코프와 루진은 자본주의의 상징이잖아, 그죠? 돈은 이 세계가 멸망해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돈에게 경배하노라. 모든 것은 허용된다. 이게 루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스비드리 가일로프, 주인공의 분신, 선악을 넘어선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초인으로서의 인간들, 주인공의 한쪽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그죠? 결국 운명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해를 한 이후에는 그 전개도 역시 그래.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거야. 뭔가에 이끌려서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적으로는 뭐야? 자기 자신의 의식이 원하는 대로, 락강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이 영위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계속 이끌려 다니는 거야. 초자아와 이드의 싸움에 의하여 이끌려 다니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 오로지 인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버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렸을 때, 소냐를 통하여 희미하게 나타나잖아. 버렸을 때 인간은 운명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 비극의 신화적으로, 그죠? 비극적으로 보면은 운명의 노예가 돼, 모이라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년에는 괴물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단지 행위만 하지 않았을 뿐 우리 역시도 공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라스콜리니코프와 같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관념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 밤낮 나를 이끌고 다니는 관념의 모험에 빠진 자,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이런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물러갑니다. 주스!